자, 다음은 이제 16세기 대외관계와 국방력 약화로 가는 거야. 16세기에는 대외관계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그거 크게 위주로 삼포, 외란, 그 다음에 서량진, 외변, 그 다음에 을묘, 외변, 그 다음에 임진, 외란. 이 중에서는 임진왜란 하나 단독으로 정리해 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6세기는 이제 연산군 때부터 대충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외구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져. 15세기는 국방력이 강했거든. 그래서 대마도도 한번 정벌하고, 그 다음에 삼포 계양을 통해서 무역을 허용해주고, 그러나 무역에 제한을 가했고, 해약조. 그런데 이제 외인들이 무역 내용에 자꾸 조선 정부가 통제를 가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중종 때 외인들이 무역 제한에 불만을 품고 무엇을 일으킨다? 삼포, 외란. 그리고 그거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돼. 삼포, 외란. 삼포에서 소란을 일으킨 거죠, 뭐. 그리고 조선 정부는 교류를 중단했다. 그리고 대마도주가 계속 또 교류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약을 체결한다. 무슨 조약? 임신조약 줄. 임신조약. 그리고 제한 내용은 세견선 25척, 세사미도 100석. 그래서 25에다 100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5, 100. 아까 요 계약조 때는 숫자가 50척하고 200석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25, 100이라고 하는 얘기는 더 줄인 거지. 그래서 16세기 외인들이 소란을 일으키자 조선 정부는 무역 내용을 더욱더 제한해야 했습니다. 제한을 강화한다 해야지 완화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의도적으로 외워놔. 순서 발음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50, 200이면 개해로 가는 거고 25, 100이면 임신조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간청이 하나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비변사. 그래서 16세기에 무슨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거다? 삼포, 외란을 계기로. 처음에 무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야? 군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야. 그래서 그거. 근데 맨 처음에는 무슨 기구였어? 임시. 그래서 군사 문제, 임시, 합의제. 그렇게 해주셔 놓으십시오. 그러다가 또 무슨 사건을 일으켜 중종 때? 사량진 외변. 그래서 사량진 외변이 일어났어. 사량진 외변. 그래서 삼포외란 다음에 사량진 외변으로 가는 거고, 또 소동을 일으켰다. 근데 또 조약을 체결하고, 자, 이때는 무슨 조약이 나와야 된다? 정미약조. 정미, 명종 때 정미. 뭐 구체적으로는 안 외워도 삼포외란, 임신, 사량진 외변, 정미조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십시오.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무슨 사건이 터진다? 을묘 외변이 터진다. 그래서 을묘 외변으로 간 거야. 자, 을묘 외변. 자, 그래서 을묘 외변은 달랑포, 전라도 달랑포 줄. 그래서 외구들이 70여 척을 끌고 달랑포 등을 침입했다. 소란을 이게 바로 을묘 외변이다. 이때의 비변사가 무슨 관청이 된다? 정식줄, 상설줄. 그리고 그 밑에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교류 중단. 교류 중단. 그리고 다시 교류를 중단했던 거야. 근데 그 전 사건까지는 교류를 중단했지만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조약을 체결하고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조약 없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약이 끝난 거야.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는 거야? 선조 때 뭘로 간다? 임진, 외란. 그래서 요거는 순서 받은 문제 정도나 나올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조약 정도, 개해약조가 먼저지, 임신, 그 다음에 정미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임진외란이 제일 중요하다. 임진외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몇 세기 물어보는 거다? 16세기 물어보는 거다. 자, 그리고서 이제 16세기 상황을 밑에를 한번 읽자고. 자, 16세기에는 뭐가 발달한다? 불법적 토지 변변과
지주제 그거 반드시 미리 예습하는 거야. 경제 부분 예습하는 거라고요. 자, 16세기에는 불법적인 토지 변경이 확대되고 그리고 그 토지 변경 밑에다가 농장 확대라고 해놔. 농장이라고도 써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이 또 부패하는 거지 이제. 이건 이제 이런 현상은 15세기 말부터 이미 시작이 돼. 15세기 말부터 이걸 일으켰던 애들이 누굴까? 불법적인 토지 변경을 했던 애들이 누굴까? 훈구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훈구 세력이 15세기 말부터 불법적으로 토지를 긁어 모으면서 자기의 토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두 글자로 농장이 확대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확대된 농장은 지주 전호제로 운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주제 발달이야. 결론. 지주제 발달. 자, 그다음에 그다음 내용은 뭐냐면 수치 제도가 변질되는 거야. 또 수치 제도. 세금 걷는 게 이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16세기에. 그래서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게 방납의 폐단이야. 방납의 폐단출. 그다음에 군포징수의 폐단. 족징, 인징 그렇게 줄쳐놓으면 돼. 자, 그래서 16세기에 가면 불법적인 토지 변경이 확대되면서 농장이 확대되는 시기고 지주제가 발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이 지주는 땅 주인들이라는 건데 소수의 양반들이 어떻게 토지를 확대시키는 거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야.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수치체제가 변질되는 거야.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공납제도의 폐단을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방납의 폐단 특히 별표 쳐놓으세요. 16세기에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게 이거야. 방납의 폐단. 그 다음에 군포징수의 폐단. 족징, 인징의 폐단이 이미 16세기부터 나타나거든. 자, 그래서 세 개 이해를 하더라도 자, 지주제 발달했지. 방납의 폐단 성행했지. 족징, 인징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요게 이제 몇 세기부터? 16세기. 그럼 요 세 개의 결과가 뭘까? 결과. 농민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농민이 몰락한다. 그래서 결과. 그 다음에 농민의 생활이 궁핍 줄. 농민의 생활이 궁핍. 그래서 이제 16세기에는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금 내기가 벅차잖아. 그래서 자꾸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역기피라고도 한다. 역기피. 역을 피하는 거야. 역기피. 그걸 피역저항이라고도 한다. 피역저항. 그래서 농민들이 무슨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역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한대? 토지 이탈 심화줄. 자, 다시 한다. 16세기에 미리 예습하는 거야. 느닷없는 얘기라고 하지만 느닷없는 얘기가 아닌 거야. 이게 지금 국방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뭐가 발달한다고? 지주제. 뭐의 폐단이 상했다고? 방납. 그 다음에 족징, 인징. 그러나 여기서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슨 폐단? 방납. 요거의 결과는 뭐가 될까? 농민의 생활이 궁핍해지는 걸로 이어지고 토지 이탈이 심해진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정리해 놓으라고. 그러면 16세기에 농민들이 토지 이탈한 이유가 뭐야? 생활이 어려워져서. 무엇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역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걸 피역 저항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16세기부터 농촌 사회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거야? 군역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거지. 역자원이 확대되는 시기일까? 역자원이 줄어드는 시대일까? 역자원이 줄어드는 시대지. 그래서 이때 무슨 제도의 변질로도 나타난다? 군역 제도의 변질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양인 개병제 원칙이 이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변질. 그래서 16세기에 이런 선상이 나타난다. 대립제. 대립제. 군역제도의 변질은 줄쳐놓지 말고 그냥 뭐를 외워라. 대립제, 방군수포제, 군족수포제를 줄쳐놓고 목숨 걸고 기억하십시오. 대립제, 방군수포제, 그 다음에 군적수포제. 그래서 대충 상황은 이래.
자, 16세기에 들어가면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자꾸 토지 이탈이 심화되고 농촌 사회에 남아있는 역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 가운데서 도망가는 사람까지 대신만 물리고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의 역의 부담이 2중 3중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역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또 도망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전개되는 상황 하에서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 다른 가난한 농민들이 많겠지 이때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단 말이지. 그걸 대립이라고 한다. 대립제 현상. 근데 이거는 대립제는 불법이야. 왜 그러냐면 대신 보내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조선 전기에는 군역의 의무자가 누구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군역의 의무자야. 양인 16세에서 60세에 해당돼서 그러면 반드시 본인을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와야 되는 거지 대신 나 대신 누구를 보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이때는 정치도 혼란해지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왔나 안 왔나를 확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가야 될 사람이 대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자기는 싹 빠져버리는 거지. 이걸 대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말부터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인의 대신하게 하는 그렇게 주잖아. 역을 대신하게 하는 그걸 뭐라 그래? 대신 세운다. 대립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야. 불법적으로. 그래서 군역의 의무자가 애초부터 어떻게 군역의 의무자가 군포라는 걸 주고서 군역의 의무에서 빠져버리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만연을 하는 거야. 그걸 방군 수포라고 한다. 방군은 무슨 뜻일까? 방군. 해방시켜준다는 소리 아니야? 군대 뭘 걷고 수포하서 군포를 걷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은. 이게 부정비리야 사실은. 가야 되는데 관리들이 이제 징직관들이 지금으로 하면 병무청 징직관들이 백성으로부터 군역 의무자로부터 요역 의무자로부터 뭘 받는다는 소리야. 돈을 받는다는 소리지. 그리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지. 아예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싹 빠지는 거지. 근데 돈 있는 사람이나 좋은 거지. 돈 없는 사람은 이것도 아닌 거지. 그러자 이제 이게 문란해지자 정부는 아예 그러면 그걸 법자시키자. 방군 수포 현상이 불법적으로 만연했으니까 그걸 법제화시키자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법제화시켜버린다고. 그래서 군역의 의무자로부터 정식으로 뭘 받고 군포를 받고 군역을 대치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군적 수포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립제부터 군적 수포제까지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 거야.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그런데 이제 순서상 뭐가 먼저 나타났다? 대립제, 그 다음에 방군수포, 그걸 법제화했으니까 군적 수포제 이런 식으로 가라고. 그 다음에 요약하면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 대신 가거나 대신 보내거나 아니면 군포를 납부하고 자기는 거기서 빠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런 현상은 조선 전기부터 있었을까?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처음 발생하는 걸까? 16세기에 처음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립제, 방군수포, 군적수포제 그거 기억해놔. 자, 군적수포제는 어느 때 법제화시킨대? 중종 때. 근데 이 과정에서 누구는 군포를 납부하는 의무에서 뺀대. 양반 제외 그것도. 자,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보자고. 이 대립제나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현상이 농민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일까 나쁜 현상일까? 나쁜 현상이야.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낼 세금도 없는데 차라리 몸으로 떼우는 게 낫지. 군포라는 걸 이제 납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농민들이 군역의 의무로 뭘 납부하기 시작한다? 16세기가. 군포를 납부하기 시작한다. 근데 제대로 안 거치니까 그걸 징수하는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지. 그래서 그게 뭘까? 족징? 인징의 폐단이 나타나는 거야. 족징은 뭐냐면 군포를 내야 될 사람이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면 친척한테 대신 물리는 거야. 친족. 족징 맞지? 이는 이웃 린자야. 그러면 누구한테 대신 매기는 거야? 이웃한테. 자, 그러면 결국은 군역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 시기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면 몇 세기로 가야 되고? 16세기로 가야 된다. 16세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당시에 국방력이 어떻게 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군역 자원도 줄어들고 군인의 수도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그럼 국방력은 약화될 것이고 그래서 16세기의 대외관계는 불안해지는 거야. 국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닷없이 대외관계 하다가 이걸 좀 한 이유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양인계병제라고 했지만 결국은 농민을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양인계병제 농병일체제에서 이게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양인의 수도 늘어나야 되고 농민의 생활이 안정돼야 되는데 16세기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그 전에 운영됐던 지방군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뀐다? 지방군이 재승 방략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방군의 변화까지. 자, 지방군의 변화. 전개는 뭐? 그거 잘 나온다고 그랬지? 진관 체제. 다시 복습. 진관 체제는 요충지 거울에 성을 쌓아 방어줄. 지역적 독립 방어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박스로 나온다 그랬죠?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 그랬지 이거. 진관 체제. 어느 때 확립됐다? 진관 체제에다가 아예 목차에다가 왕을 써놔. 세조. 그리고 이때는 군대를 누가 지휘하는 거야? 관찰사 이하 수령이. 자, 근데 그게 뭘로 바뀐다고? 재승 방략으로 바뀝니다. 재승 방략으로 바뀌는 때가 어느 때입니다? 명종 때. 줄쳐놔 반드시. 명종 때. 그래서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났을 때지 이때가. 명종 때. 어쨌든 명종 때. 줄쳐놔. 재승 방략으로 바뀝니다. 어느 때 성립된 뭐가? 세조 때 성립된 뭐? 진관 체제가. 그리고 이제 비교한다. 요거 두 개 잘 비교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재승방략에 대해서 한다. 재승방략은 어떤 방어 체제야? 전국적 방어줄. 뭐하고 그럼 차이점이 있어? 진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 지역적. 지역. 전국적. 그리고 유사시에 그것도 다 연필로 일단 줄.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유사시에 필요한 방어처에 각 지역의 병력을 동원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지휘하게 하였다. 그럼 뭐야? 재승방략으로 가는 거야.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 가로. 자, 재승방 이 체제 하에서는 누가 지휘하는 거야?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 이때는 누가 지휘하는 거야? 관찰사 이하 수령. 이거는 무슨 단위 방어야? 지역. 이거는 전국. 기억해. 그러면 이제 재승 방략으로 갔다. 이게 어느 때다? 명종. 명종 옆에다가 써놔. 선조라고. 재승 방략 명종 옆에다 써놓으라고. 선조. 그리고 임진 외란 써놓으라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진관체제에서 재승방략 체제로 바뀐 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 거야. 뭘 의미하냐면 국방력이 약화된 걸 의미한 거야. 국방력이 약화된 거. 자, 그 다음에 재승방략 체제로 바뀐 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다. 임진왜란 전이다. 임진왜란 전이야. 계기로 바뀌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전에 이미 바뀌었고 그 상태에서 뭐를 겪었고 임진왜란을 겪은 거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재승방략에서 아마 다른 걸로 또 바뀔 거야. 그거 이제 조선후기 때 나올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 체제의 결함을 드러냈다. 이 체제란 재승방략을 말하겠지 당연히. 재승방략.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16세기의 상황 경제 부분을 조금 예습을 한 거야. 자, 거기까지 해서 16세기에서 전체적으로는 국방력이 약화됐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거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래서 1592년 선조 1592년에 터져가지고 1598년에 전쟁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약 7년 전쟁이란 말이야. 7년 전쟁. 그래서 그걸로는 단독으로 좀 정리해 놓는 거야. 자, 전쟁 전 상황. 국방력은 이미 어떻게 돼 있다? 약화가 맞죠? 가볍게 확인하면서 줄쳐놔. 그냥 확인하면서. 약화가 맞잖아. 그래서 그 약화된 것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지방군도 이미 변화돼 있었잖아. 뭘로? 재승방략 체제로.
그래서 전쟁 전에 그 사람이 군인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사람은 외워야 된다. 누구? 10만 양병설 그 줄. 어디에서? 만원 봉사까지 줄. 그래서 10,000원 봉사, 10만 양병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국론도 분열되어 있었다. 그건 한번 읽어봐. 임난 직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정사 서인 황윤길은 전쟁의 위험을, 부사 동인 김성일은 전쟁의 위험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살인들이 분당이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크게는 동인과 쓰지 말고 그냥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돼서 붕당 정책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열린 거야. 근데 동인과 서인이 각각 전쟁에 대비하는 그 자세가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전쟁을 좀 대비해야 된다. 일본이 침입해 올 것 같다라고 주장한 세력은 서인. 동인은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론도 분열돼 있고 국방력도 전체적으로 악화돼 있고 그러니까 뭐 초기에 깨지는 원인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일본은 누가 전국시대 혼란을 통솔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초나 그 사람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 사람을 풍신수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이 15세기는 무슨 정부라고 그랬죠? 무로마치라고 그랬지? 무로마치. 근데 15세기 무로마치 정부가 있었는데 이 16세기 약 100년간은 혼란기가 온다고. 혼란기. 그걸 전국시대 혼란기라고 표현한 거고 그걸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그 사람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초기에 좀 혼란한 상황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 줄만 쳐놓고 무엇을 내세우며 쳐들어왔다? 정명가도줄. 자기네들은 이제 어디를 치러 가는 건데 명나라를 치러 가는 건데 조선은 길만 빌려달라 이런 식의.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 좀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초기에는 연패하더라. 자, 동래부사 송상현, 부산첨사 정발, 충주탕금대 신립.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초기 광군은 연전연패를 했다고.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서 가장 최초의 전투는 요 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세트로 다녀. 그리고 계속 읽어버릇해. 부산첨사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이 그 당일날 깨진 거야. 그래서 이제 깨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제 불안한 거지.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누굴 파견한다? 신립 장군을 파견하는데 어디에서 방어했는데?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근데 또 깨져버린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세트로 다녀. 임진왜란 때 전투가 나오면 얘네들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첨사 정발 송상현 신립. 자, 그 다음에 명군의 개입. 자, 이때 이제 명군이 개입하는데 선조가 어디까지 피날 가고? 의주. 약 18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거든. 그러니까 육군은 막 승승장구해서 올라가 일본 애들이. 한 18일 만에 한양까지 점령당해. 그 전에 미리 도망간 거지 선조는. 맨 처음에 평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의주까지 가. 그래서 결국은 평양까지 일본군 발 아래 딱 놓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의주까지 도망가고 이제 명에 대해서 뭘 요청한다. 명군, 원군 요청했다. 그래서 원군 요청했다. 그래서 명군이 개입해서 뭐까지는 탈환한다? 평양성 탈환 줄.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상황 하에서 조선 수군에 대해서 한다. 조선 수군. 이건 이제 이순신과 조선의 수군. 육지에서는 연전연패를 했지만 해군은 연전연승을 했다. 뭐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잖아. 삭탈가직 당해서 잠깐 이렇게 빠져있을 때 원균이 나가가지고 대패하는 거지 이순신은 진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순신은 유일하게 전쟁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선과 이순신을 비롯한 조선 수군은 승리를 했다. 자,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관련된 해전 순서대로 일단 읽읍시다. 줄 쳐놓고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부산포.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읽어버릇 하세요. 이게 순서이기도 해. 자, 그래서 임진왜란의 해전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부산포. 자, 옥포해전은 무슨 의미가 있다?
최초로 승리한 해전이다. 최초. 사천해전은 무슨 의미가 있다? 처음으로 거북선을 이용해서 승리한 해전이다. 자,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정유재란의 해전 2개. 명량줄, 노량줄. 그래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나눠본다면 정유재란은 명량과 노량해전, 최후의 해전은 노량해전. 영화로 나온 거는 명량해전. 거기까지. 자, 그 다음 임난 3대첩은 한산도 대첩 줄, 김시민의 1차 진주 대첩. 그냥 이걸 보통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라고 하는 거야.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 대첩 그거 줄. 그 다음에 2차 진주 대첩 있죠? 거기다가는 정유재란이라고 아니야. 휴전회담 중이라고 해놔. 휴전회담 중. 그리고 권율의 행주대첩 있지. 그게 휴전회담 계기 이렇게 나. 권율의 행주대첩이 무엇의 계기가 된 사건이야? 휴전회담의 계기가 된 사건이야. 휴전회담. 그래서 어쨌든 뭐 써놓고 잊어버리고 3대첩은 기억해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읽어버릴 때 이왕 읽을 거. 뭐야?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 대첩, 그 세 개까지만. 거기를 3대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먼저 나와. 뭐 송상현, 정발 이런 애들이 먼저 나와. 송상현, 정발, 칠립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의병 활동. 육지에서는 누가 활동을 했다? 의병.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동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정문부라는 사람 좀 줄쳐놓으세요. 함경도 길주. 북관대첩비, 숙종 그거 줄쳐놔. 북관대첩비는 비석인데 그게 숙종 때 세워진 비석이거든요. 근데 그 북관대첩비의 내용이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의 활약을 기록한 비석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활약을 기록해 놓은 비석일까? 정문부. 지역은 함경도 길주.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비석이 딱 나오면 어느 왕 때 물어보는 거야? 숙종 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휴정, 유정은 승려고, 휴정, 서산대사라고 한다. 휴정은 묘양산에서, 유정은 사명당이라고 한다. 금강산에서. 조는 옥천, 김천일은 나주수원, 고경명은 담양. 이거 다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냥 한 번만 읽어보라고. 그냥 사람들 정도만 읽거나 어느 때 활약한 사람 정도는 알게. 임진왜란 때 의병. 그 다음에 정인홍 합천. 그 사람은 좀 더 줄쳐놔. 정인홍 합천. 그리고 곽재우하고 정인홍 있죠. 왜? 두 사람을 묶고 조식의 제자라고 해라. 조식의 제자. 이렇게 조식의 제자. 자,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배출한 대표적인 학자가 조식이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조식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많이 활약을 했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만 해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전란의 영향. 여기 별표 쳐놓고 이제 여기를 정리. 자, 전란의 영향. 정유재란? 정유재란 봅시다. 거기 휴전회담 시작 좋잖아. 1593년 3월까지. 휴전회담 결렬 좋잖아. 정유재란 1597년 1월. 그래서 휴전회담이 93년에 시작돼서 97년까지 그때가 휴전회담 기간이지 그럼. 요때 이제 일본이 제1해서 일본과 명과 휴전회담이 열리고 있었는데 요때는 일본군이 경상도로 후퇴하고 있었어. 그리고 경상도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게 2차 진주대첩이라는 거야. 2차 진주대첩. 그리고 결국은 결렬된 다음에 다시 재침을 한다고.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휴전회담 시작 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뭐다? 3대첩 그대로 들어간다. 순서대로 읽어. 뭐지? 순서대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대첩. 아까 권율의 행주대첩에다 뭐라고 써놨지? 휴전회담에 계기된 사건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고전에, 그러니까 송상현, 정발, 신립도 들어가는 거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3대첩도 다 전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휴전회담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게 바로 2차 진주대첩이고, 그 다음에 휴전회담 결렬되고 다시 재침했다 그랬지? 그럼 그걸 정유, 재란이지? 그때는 이제 이순신의 두 회전 기억하세요. 명량과 노량해전. 물론 이제 그럼 옥포, 사천, 당포, 다항포, 무산포도 그 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량과 노량은 정유, 재란 때 두 회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전란의 영향 펼쳐놓고, 자, 전란이 이제 끝났어. 7년 전쟁이. 누구를 일본에 파견했다? 유정. 그 정도만 줄쳐놓고, 그 다음에 광해군 때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 기유약조. 그래서 아까 을묘 외변 때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은 거잖아. 그래서 7년 전쟁 끝나고 결국은 또 조약을 체결했는데 교류를 재개했다는 소리야 이게. 교류를 재개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약은 뭐가 나와야 돼? 기유. 기유에다 동그라미. 기유. 그래서 조약만 따지면 계해, 임신, 정미, 기유 이렇게 간 거지. 자, 그리고 이때는 어디만 개항을 한다? 부산포의 외관 줄.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100석. 20하고 20에다 동그라미 쳐놔. 20. 자,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용이 많이 나오면 50, 200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반으로 딱 잘라. 25, 100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거야. 삼포외라는 계기로 임신조야. 그 다음에 25에서 5를 빼면 뭐 20이지. 그래서 20, 100 하면 마지막이야. 기유, 약조. 그래서 결론은 교류를 재개한다. 15세기에는 어디를 개항했다? 삼포.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디만 개항한다? 부산포만. 그런 식으로 비교. 그 다음에 대내적인 영향. 자, 무슨 기구가 최고 기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변사. 아, 중요하다 그거. 비변사. 복습하면 비변사는 어느 사건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삼포외란을 계기로. 이때는 임시기구야. 그리고 군사 문제만을 대처했던 합의제기구. 을묘외변으로 정식관청 내지는 상설기관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정 최고기관화. 그러면 그 전에 국정 최고기관은 어느 광부였어? 의정부였단 말이야. 의정부를 제끼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의정부는 약화되는 거고, 비변사가 최고 기관화 되는 사건이 임진왜란. 자, 그 다음에 훈련도감 설치, 지방군으로 소고법 실시. 그것도 중요하다. 훈련도감에다가는 그냥 중앙군. 자, 임진왜란은 뭣도 바뀌는 계기가 된다? 군대도 바뀌도, 군사제도 개편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전기의 중앙군은 5위였지만 후기의 중앙군은 5군영이라고 하거든. 5군영. 5군영 중에서 최초로 설치된 관청이 훈련도감이야. 훈련도감.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지방군은 임진왜란 전에는 뭐였어? 재승 방략이지. 근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체제 결함을 맛본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재승 방략에서 뭘로 간다? 소고법. 소고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소고법. 자, 그 다음에 척계강의 기호신서 참고 줄. 조선 후기 군사 개편에 참고로 했던 책이 뭐다? 척계강의 기호신서. 이거 명나라 사람이야. 이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막 설치되는 거야. 훈련도감도 설치되고 소고법도 설치되고 이장손 비격진철래 변이중 화차개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 간다. 국토가 황폐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지.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인구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뭐 감소했겠지. 여전히 기근이 끊이지 않아서 기근으로 자연 사망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살상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포로로 인질로 잡혀가는 사람. 그래서 어쨌든 인구 감소야. 그 다음에 농사 짓는 토지도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감소했겠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각종 문서, 예를 들어서 뭐 토지 대장이라든가 양안, 뭐 호적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노비 문서, 이런 것도 각종 문서가 어떻게 불에 탄다.
실되는 등 국토가 어떻게 됐습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뭐야?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인구도 늘려야 되고 토지 결수도 늘려야 되고 각종 문서도 다시 새로 작성해야 되고. 그거 어느 왕 때 할까? 광해군 때 하는 거야. 그게 광해군 때. 자, 근데 문화재 소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되지만 임진왜란 때 불에 탔던 문화재가 뭐야? 경복궁, 불국사, 조선왕조 실록. 그런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전주사고에서 그냥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실록. 그러니까 모든 실록 이러면 안 되고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실록. 그래서 세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별표 쳐놓고. 경복궁, 불국사,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실록. 자, 그 다음에 신분 상승과 사회 혼란인데 납속책 실시 공명적 발급 그걸 묶어서 줄쳐놔. 자, 임진왜란 때 정부가 실시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납속책이라는 거 하고 공명첩이라는 걸 발급했거든. 이건 어떤 제도냐면 하층민에게 신분, 관직 파는 거야. 돈 받고. 그러니까 이건 합법적인 신분 상승의 방법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면 신분제 사회에서 왜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실시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 그런데 왜 했을까?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자기 발등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이것으로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신분제가 막 동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어쨌든 납속책과 공명책은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밀란이 발생했다. 그게 뭐다? 이몽학의 난.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밀란은 뭐야? 임진왜란 전란 중에 일어났던 밀란. 그 밀란이야. 이몽학의 난. 그거 정도 출전하면 돼. 자, 그다음 대외적인 영향. 자, 무슨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에도. 그래서 에도 정부야, 에도 정부. 자, 일본 정부는 2개밖에 안 나온다 했지, 조선시대. 무로마치, 그럼 15세기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에도 하면은 조선 후기 물어보는 거야. 임진왜란. 왜? 조선의 문화가 건너갔기 때문에. 자,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누구. 뭐뭐뭐. 이황의 성리학, 인쇄술, 도자기 기술자들, 이삼평, 심당길, 그거 줄쳐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3개 정도만 기억해, 일단은. 자, 이건 임진왜란이지. 임진왜란으로 일본 문화 발전에 기했는데, 임진왜란으로 건너간 조선의 문화로는 뭐가 있다? 성리학, 활자인쇄술, 도자기라고. 근데 특히 성리학은 누구의 성리학이라고 해야 돼? 이황. 그럼 이렇게 나왔어. 일본 성리학 발달에 기여했다. 그럼 누구 말하는 거야? 이황을 말하는 거야,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어느 민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여진족 줄. 여진족. 이게 이제 조선후기의 대관계 때 이게 배경이 되는 거야, 이게. 여진족 성장,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으로 또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조선통신사. 선조 때부터 어느 때까지가 더 중요하다. 어느 때까지? 순조 1811년. 그거 동그라미 쳐놔. 결국은 어느 때까지야? 순조 때까지. 왕으로는 순조 때까지야. 세기로는 19세기 초. 맞지? 1811년인가 19세기 초 맞죠? 19세기 초. 약 10여 차례 파견된 사신을 조선통신사라고 해. 왜 가는 거야?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솔선수범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 일본 정부 누구? 에도 정부의 요청으로 가는 거야.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이제 조선이 좀 문화적 대국이라고 인식했던 거지. 그래서 조선의 사신이 간다는 소리는 에도 정부를 조선이 인정했다. 뭐 이래가지고 대내적인 정치적 안정을 끼우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주로 파견되는 시기를 보면요. 거기 밑에다가 쇼군 교체 시마다 이렇게 써놔. 쇼군 교체 시마다. 쇼군은 보통 일본은 지방 분권적인 나라거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배자가 따로 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신라 하대 호족 비슷하게.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영주가 있는데 걔네들 다이묘라고 해. 다이묘. 그래서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건데 얘네들의 총 우두머리를 쇼군이라고 하는 거라고. 쇼군. 그래서 16세기에 이게 쇼군 쟁탈전이 벌어졌던 거야, 사실은. 쇼군 쟁탈전. 그래서 이 쇼군이 결국은 이제 누가 쇼군이 된 거야,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맨 처음에 쇼군이 됐다는 소리지,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임진왜란 말미에 죽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에도가 동경이야. 동경에 막부를 설치했다. 그래서 에도 막부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에도 정부가 실때는데 에도 정부도 계속 쇼군이 그럼 교체되겠지. 그래서 쇼군이 교체 심하다 파견되는 경향이 좀 있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쇼군 교체 심하다라고 하나 써놔. 천황 교체 심하다 이러면 안 돼. 천황 교체가 아니라 뭐 쇼군 교체 심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신은 외교 사신이고 또 겸사겸사 무엇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문화. 그래서 수능형 문제 같은 거 있죠. 왜 애들 가르칠 때 한류의 원조 하면서 이걸 내는 거야. 이게 이제 통신사전단이 한 몇백 명이 된단 말이야, 인원이. 그러면 얘네들이 대충 어디는 대마도로 먼저 가. 그래서 대마도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일본 남쪽 대륙부터 종단을 한다고. 그래서 한 몇 개월, 한 반년 이상 걸리는 거야, 이게. 근데 그때 이제 조선통신사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구름대처럼 일본 애들이 몰려서 구경을 하고 막 이런 기록이 막 나온단 말이야. 인기가 좀 좋았다. 그래서 결국은 한류의 원조 뭐 이런 식으로 뭐 우습게 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일본의 지식인층, 특히 이 보수적인 지식인층은 그게 못마땅한 거지. 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자기네 문화도 우수한데 왜 국민들이 자꾸 통신사에 매료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면서 이제 보수화되는 거야, 일본 내에서.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자국의 학문을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국학운동. 줄쳐놔. 18세기 후반에 일본 내에서 무슨 운동이 전개됐대? 국학운동 줄쳐나고 국학운동.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국학이란 자국의 학문을 하자라는 거겠지. 그래서 좀 보수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국학운동이 일어나면서 누구에 대한 이 견해가 부정적 시선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통신사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그거의 영향으로 언제 중단됐다고. 19세기 초에 중단된다라고. 자, 그래서 결국은 통신사 중단의 배경은 뭐다? 국학운동이라고 결국은. 그럼 뒤집어서 표현하면 통신사의 파견은 일본 내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거야? 국학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거 맞지? 자, 그래서 요때가 이제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때란 말이야, 이때가. 거기까지? 그럼 넘기세요. 자, 그래서 이제 대외관계 어느 때까지 정리했어? 임진? 외란까지 정리했어. 그렇게 순서대로 좀 알아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정치기관과 정치 구조로 간다. 이제 조선 정기 했으니까 찌그러뜨리자. 조선 정기의 대표적인 왕은 뭐야? 태종, 세종, 성종. 대충 여기가 몇 세기다? 15세기다. 그 다음에 16세기는 연산군, 그 다음에 중종, 그 다음에 명종. 요 왕들이 주로 문제가 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선조 때까지. 그리고 이제 자, 조선 후기는 보통 광해군 때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조 다음에 광해군. 그래서 이렇게 읽잖아. 그냥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 현, 숙, 경, 영 뭐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몇 세기로 간다? 17세기로 간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부터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조선 후기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야? 인조반정. 그 다음에 효종. 그 다음에 현종. 그 다음에 숙종.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충 끊어. 숙종이 이제 몇 세기의 마지막 왕이라고 보면 된다. 17세기의 마지막 왕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숙종 다음에는
경종, 그 다음에 영조, 그 다음에 정조. 정조에서 끊으면 돼. 정조 때까지 몇 세기다? 18세기다. 그 다음에 19세기로 가면 순조, 헌종, 철종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따라 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 계속 기억하라고. 그래서 조선 후기가 하면 어느 왕 때부터 광해군 때부터 나오는 내용을 조선 후기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라고 반드시.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조선 후기의 정치를 하는 거야. 조선 후기의 정치는 무슨 정치를 하나 정리한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끝이야 그냥. 붕당 정치. 무슨 정치? 붕당 정치. 그래서 먼저 개관. 선조 때 처음으로 무슨 분당이 일어난다? 동인과 서인의 분당.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에 뭐다? 남북인데 그거는 동인에다 일단 동그라미 쳐놔. 동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거를 남북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놔. 남인과 북인. 남인과 북인의 분당. 이거는 어디에서 갈라져 내려왔다는 뜻이다? 동인. 그래서 최초의 이제 선조 때 16세기 말에 사림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동인이 또 뭘로 갈라진다?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남북. 이렇게. 그리고 뭐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임진 왜란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사실을 파견했는데 동인과 서인이 각각 주장이 달랐다고. 근데 하나 더 추가한 거야. 이미 요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가 남북이야. 남북이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임진왜란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크게 기억하라고 그거라도. 자, 그 다음에 광해군 때. 광해군 때는 누가 권력을 잡는다? 대복줄. 북인이야. 그냥 크게 보면 북인이라고 하면 돼. 북인. 그런데 그 안에서도 좀 더 들어가면 대북. 그 다음에 기후약전을 했고, 자 외교, 중립외교, 거기다 실리추구. 그럼 임진왜란이 먼저야, 중립외교가 먼저야? 당연히 임진왜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립외교. 중립외교는 뭘 추구하는 외교다? 실리. 그리고 그 중립외교가 바로 인조 반정의 배경이 되는 거야. 인조 반정. 그래서 구테타가 일어난 거야. 인조 때. 인조 반정. 구테타가 일어난 거야. 자, 인조 때는 누가 주도했다? 서인 주도. 그러면 인조 반정은 누가 주도했다는 소리야? 서인.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면 인조 반정 때 서인이 인조 반정을 서인이 주도했으니까 당연히 인조 때는 정치는 누가 주도하고? 서인이 주도하고 북인은 몰락이야. 북인은 몰락. 그런데 이때 집권한 서인은 일당 독재를 했을까? 다른 당과 연합해서 정치를 했을까? 다른 당과 연합해서 정치를 한 거야. 그 당이 남인이야. 남인 참여. 안 써도 돼. 그냥 듣기만 해. 어쨌든 서인 주도. 어쨌든 서인 주도야. 그리고 인조 때 일어난 반란 사건이 있어. 그게 뭐다? 이괄의 난. 이괄의 난. 그거 일단 좋잖아. 그리고 대외정책은 친명, 배금. 자, 친명, 배금 무슨 뜻일까? 친명. 명과 친하고 여기서 금은 후금을 말하는 거거든. 후금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야. 그러니까 후금은 배척한다 이런 뜻이거든. 뭐하고 이게 비교하는 거냐면 중립외교하고 비교하는 거야. 중립외교는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인데 친명배금은 화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야. 화의. 의리나 명분. 그걸 중시하는 정책이야. 둘 중에서 성리학적 사고방식에 적합한 외교 정책은 뭘까? 중립외교일까? 친명배금일까? 친명배금. 아까 성리학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화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화란. 문화적인 선진국이라고. 이는 오랑캐라고. 현실적인 힘에 세고 약하고가 아니야. 절대로. 문화적으로 유교국가냐? 아니냐. 이렇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변할까 안 변할까? 절대 안 변해.
화이는 절대 변하지 않아. 무조건 주구나 사나 명은 화야. 조선은 소중화야. 여진, 오랑캐, 여진을 포함한 오랑캐는 무조건 다 이야. 변하지 않아. 근데 이 당시는 현실적으로는 후금이 세거든. 그렇다고 화하고 이하고 바뀌어? 안 바뀐다고 절대. 그래서 화인 명과는 끝까지 친하고 오랑캐인 후금은 여전히 배척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고 쓰지 말고 그냥. 그래서 그걸 친명 배금이라고. 그러면 뭐야? 화이 사상은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일까? 사상일까? 아니잖아. 실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야. 실리를 추구하는 건 뭐야? 당장 내 이익을 위해서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명나라는 지금 힘이 막 빠져서 그 다음에 후금 여진족은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나라는 누구하고 친하면 이득이 더 친하다. 후금과 친해야지 더 이득이 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의리나 대의명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지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친명배금을 했던 애들이 누구라는 거야 그럼? 서인이라는 거지. 그러면 서인들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했을까 비판했을까? 뭐 당연히 비판했겠지. 그래서 결국 그게 뭐로? 인조 반정의 배경이 됐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냥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최소한 알아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자꾸 이해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또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난다? 호란. 이거는 이제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양난이라고 하는 거야. 임진왜란과 인조 때 뭐가 일어나? 호란. 그래서 합쳐서 양난. 효종 때 북벌운동. 그 다음에 나선정벌. 두 개만 외우면 될 것 같고, 현종 때는 예송논쟁이 발생하고, 숙종 때는 뭐 한국정치, 노소봉당, 탕평층이 나온다. 이건 나중에 하자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결국 다 하고서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아야 되거든. 자, 그거를 나중에 하자고 그냥. 나중에 보세요. 자, 비변사를 보자. 비변사 밑에. 자, 비변사에 대해서 이건 단독으로 나오는 거야. 비변사는 어느 때? 중종 때? 삼포? 외란 줄. 그리고 또 어느 때? 임진왜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국정, 최고, 합의기구. 따라서 의정부는 기능이 약하. 근데 이제 그건 자주 나오지 않. 이게 두 개가 제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지. 명종 때 을묘외변. 을묘외변. 정식 상설기구. 자, 그 다음에 전현직 있지. 거기서부터 또 참가까지 다 연필로 줄. 그것도 그대로 박스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사료지문형 문제가 나온다면. 그리고 이 기구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읽어. 전현직 정승을 비롯 공조를 제외한 오조판서와 참판, 각 군영 대장, 대제학 강화유수 등 국가의 중요 관원들이 모두 참가했다. 설마 이걸 읽으면서 의정부구나라고 하면 안 되겠지? 어?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의정의 합의직이고 맞잖아. 근데 중요 관원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한다. 그럼 뭘로 간다 이거 무조건? 비변사. 이걸 주고서 물어보는 거야.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때 설치되었다? 중종 때 삼포 외랄 계기로 군사문제 대처하긴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다. 을묘외변 때 정식 관청이 되었다. 임진왜란 계기로 국정 최고 기관화되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최고 관청이다 이 관청이. 그래서 무조건 조선의 결론이야. 조선 후기에는 어느 관청이 최고 관청이야? 비변사가 최고 관청이 되는 거야 항상. 전기는 의정부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당연히 의정부의 기능은 약화되겠지 뭐. 그 다음에 만약에 선택지로 나온다면 거기 공조를 제외한 5조 있지? 거기다 가로쳐놔. 그것만 좀 조심해서 읽어. 나머지 누가 참가했다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참가할 때 그거 하나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만약에 선택지로 나오면 공조를 제외한 5조라고 해야지 6조가 이러면 안 돼. 그것만 좀 조심해서 읽어. 선택지로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조직으로 간다. 자, 군사 조직도 바뀐다. 군사 조직도
뭐야? 중앙군도 바뀐다. 중앙군은 뭘로? 오군영 줄. 전기에는 뭐였어요? 오위. 근데 후기는 오군영. 오군영이 더 잘 나와. 조선 후기에 오군영이. 전기에는 진관체제가 더 지방군이 더 잘 나오지만 그래서 오군영 해놓고 5개가 뭐야? 훈련도감, 총, 수, 금. 훈련도감은 다 줄쳐놓고 총, 수, 금 해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계속 읽으세요. 그냥 익숙하게. 자, 조선후기 중앙군은 오군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군영은 결국은 뭘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결국 계기가 된 사건은 그것도 임진왜란인 거지 말하자면. 맞지? 비변사가 최고기가 되는 계기가 된 사건도 임진왜란인 거고 결국은 오군영으로 바뀌는 계기도 임진왜란인 거고 지방군이 소고군으로 바뀌는 계기도 결국은 임진왜란인 소리야. 자,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요 5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오군영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 후기의 중앙군인 오군영은 선조 때 훈련, 도감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숙종 때 금이영을 마지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뭐.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중에서는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훈련도감이거든. 그래서 훈련도감은 정확히 자, 훈련도감은 뭘 계기로? 임진왜란. 뭘 양성했다? 삼수병. 그 단어 반드시 기억하세요. 삼수병 양성했던 게. 삼수병이란 급료 직업군인. 구체적으로 누구를 삼수병이라고 했어? 포수, 사수, 살수. 그 용어도 기억해놔. 근데 특히 사수나 살수는 무슨 활병, 뭐 창병 이거 말하는 거거든. 그거는 그 전에도 있었던 거야. 특징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거 포수. 포수 뭐? 조청병이 포함된 그거. 그래서 어쨌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양성했던 군대가 훈련, 도감이야. 그리고 그 삼수병들은 의무병이 아니라 급료를 받는 직업군이냐. 그리고 삼수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기관에서 세금을 걷었어요. 세금. 그 세금을 뭐라고 그랬다? 삼수미세 줄. 토지 1결당 몇 도를 걷었다? 2.2도 줄.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도 나온다. 단독으로도. 그러니까 이거 훈련도감 정확히 정리해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유송령이 건의한 거야. 유송령의 건의. 근데 유송령이 호가 서해거든. 서해 유송령. 그래서 박스 안에 막 글이 나왔는데 끝에 서해집 나왔어. 그럼 이거야. 서해 유송령. 자, 그다음 나머지는 줄만 쳐놔. 어영청. 자,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은 인조인데, 자, 어영청은 이괄에 난 줄, 왕호위 줄, 효종 때 북벌운동의 중심군영 줄. 총융청 이괄에 난 줄. 이괄에 난을 동그라미 쳐놔. 둘 다 한꺼번에 묶어버려.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하면 두 개가 공통인 거지? 뭐? 어영청과 총융청. 자, 그 다음에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수원, 남양 등 경기일대 방어, 경기일대 소고군 줄. 수호청은 남한산성 중심으로 광주 및 그분 경기, 경기일대 소고군 그 줄. 그러면 또 두 부대의 특징이 나오는 거지, 공통점이. 총융청과 수호청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다? 그냥 경기일대 방어야. 맞지? 그게 뭐 북한산성이냐 남한산성이냐 그것만 따진 거예요. 경기일대 방어. 그리고 군인은 경기일대 소고군 이런 식으로. 재수 없으면 이런 문장도 나오니까 최악을 대비해서 그렇게 조작을 해놔 일단. 그래서 훈련도 가면 단독으로 알아놓고 이관한을 계기로 그러면 어영청과 총융청, 경기일대 방어 임무, 경기일대 소고군, 총융청과 수호청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맨 마지막 금영은 궁중 수비 그렇게만 줄쳐놓으면 돼. 자, 그러면 또 이제 크게 보면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 하는 일이 뭔 거야? 삼수병 양성하기도 했고 왕을 호위하기도 했고 맞지? 경기일대 방어 임무도 띄었고 그 다음에 궁중 수비 업무도 띄었다. 이 중에서 특히 효종 때 북벌운동을 위해서 특히 강화된 군영은 뭐다? 어영청.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지방군도 변한다. 지방군은 그전에는 뭐였다?
재승 방략 체제. 그럼 그 전에는 뭐였다? 진관 체제. 어느 때 재승 방략으로 바뀐다? 명종 임진왜란 직전에. 그리고 임진왜란 때 무슨 체제의 결함을 맛봤다? 재승 방략 체제의 결함.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바뀐다? 속오군. 속오군. 미리 줄쳐 있죠? 양반에서부터 노비리까지 그거 줄쳐놓으라고 그랬지 그 당연히. 양반에서부터 노비리까지 소속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적이 오면 대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노비가 들어가 있으면 딱 둘 중에 하나지. 잡세꾼 아니면 속오군이라고 했지. 그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근데 지금 어떻게 표현돼서 양반에서부터 노비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뭘로 가야 돼? 시기. 조선 후기 당연히. 이거를 계속 해 버릇해야 시험장에서도 정확하게 푼단 말이야. 자꾸 참 시기까지 내가 이 얘기하는 게 문제는 조선 전기라고 해놨는데 그건 까먹고서 막 내용만 읽는 거야. 그냥 주구장창. 그러면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 이렇게 했어. 그러면 속오군이 나오면 그냥 그게 답이잖아. 그냥 정확하게 항상 전기냐? 후기냐? 그렇게 해놔. 전기의 중앙군 오위, 후기의 중앙군 오군영, 전기의 지방군 진관, 후기의 지방군 속오군, 전기의 예비군적 성격의 특수부대 잡세군 이런 식으로. 자, 조선 후기의 지방군의 특징은 뭐다? 양반에서부터 노비리까지 양천 혼성군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당연히 농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오해해서 풀지 말라는 거야. 잡세꾼으로 오해해서 풀지 말라고. 만약에 잡세꾼으로 오해했다면 그렇게 나와야지. 농민은 제외한. 그러면 틀린 거잖아 벌써. 그렇잖아. 이 문장에다 대고. 그렇잖아. 그래서 다시 복습해. 그거 아까는 어떻게 나온다? 잡세꾼은 전직관리 신양 역천인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층이 나온다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노비가 들어가 있으면 잡세꾼으로 가는 거야. 그다음에 양반에서부터 노비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결정을 해놔야 돼 시험 전에. 그래서 문제가 딱 나오면 바로 풀 수 있게. 자,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의 지방군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 요거는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고요. 붕당 정치의 특징과 전개 조금만 쉬자고요.